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반가워야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를 들여다보니까 저를 반기실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이번 한 주가 고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받은 듯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들어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끝모를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난주에는 조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IT 종목들 오늘장 크게 휘청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계 창구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SK하이닉스 급락폭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다 나빠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채팅창에 시청자분 이 중학교 4학년 퍼블장이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죠. 저는 다 팔았어요. 그냥 이제 시장 지켜만 보려고요. 막상 그분의 말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괜스레 부럽기까지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와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 이야기 다뤄가면서 조금 집중해서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듦에도 고단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시간,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정작 타이틀 이렇게 뽑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도전해야지 했는데 시장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괜히 힘이 탁 풀리고 또 더위에도 매가리가 탁 풀리고 그런 오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 이분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참담해요. 먼저 박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그동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반도체 쪽 열심히 들여다봤고 저희 포트에도 넣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집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에 코스피조차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빠지고 있는데요. 800선 이탈한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런 급락이 있은 다음에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횡보 내지는 조정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붙이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공포 구간에 조금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지금 사라진 그런 구간이고요. 올라올 때는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올라왔는데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실적이 좋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하죠. 금요일, 목요일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하면서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함께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막아줄 만한 그런 업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기관의 매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의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12월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은행 쪽에서 신탁 계정에 코스닥 레버리지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하루에 몇 천억씩 코스닥을 사다 보니까 수급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코스닥 관련된 ETF,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렸는데 사실 은행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팔았을 리 만무합니다. 은행에서 상품 팔 때 이건 이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은행 투자자들의 성향상 예금이나 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기간에 큰 손실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때 고점 대비해서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마 손절을 많이 할 거예요. 잘라내거나 했을 경우에 은행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은행 신탁 쪽에서 이제 ETF 사놓은 것들이 네. 손절 물량들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하락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저점을 그런 쪽으로 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잡아봐야 될 거다. 기관의 매도가 끊기는 시점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코스피는 저점을 PBR 1배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이 사실 좀 높거든요. 뭐 제약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급적인 측면은 아마 은행 신탁의 손절이 끝나는 기관의 매도가 좀 이제 마치는 그런 지점이 코스닥의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 들어본다면요. 권주임님, 바이오 종목들 뭐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 쪽도 그렇고 신라젠 뭐 이들 종목도 그렇고 네이처셀이야 이슈가 있었다 치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뭐 772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좀 전엔 조금 더 빠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 우선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관세를 5천억 부과하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쪽에서도 이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트럼프가 좀 배제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에서 조금 이제 외국계 자금이 뭐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이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처셀의 이후에 그런 그 이슈와 그리고 역시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 중에서도 약간 좀 가시성 있고 그리고 확실한 그 어떤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이라면은 오히려 그 저가 매수 비중 확대라고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코스닥과 시총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아마 2차 전지 쪽이 아마 코스닥 상위 종목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한창 부흥기에, 그러니까 버블이 쌓일 때처럼 현재도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소재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는 그 실적과 무관하게 어떤 기대감으로서 이제 상승, 시총의 상위를 포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 임상 이상, 3상 이상 이렇게 좀 가시성 있는 종목들로 위주로 해서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 저가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 화면에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요. 참담하네요. 떨어지는 종목들의 낙폭은 뭐 5% 이상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많이 올라봐야 2%. 이것도 CJENM은 지난주 내내 급락했었기 때문에 오늘장 좀 반등을 주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신라젠 5.9%, HLB, 뭐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 티슈진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앞서 한창수님이 올려주셨죠. 오늘 눈물이 나네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시장 보면서 깝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말인데요. 권주임님, 더존 비존을 박 차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 종목을 그냥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볼까요? 지금 9% 정도 수익이에요. 한때 16%, 17% 갔던 수익이 좀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우선적으로 저의 의견은 일단 이런 그 시장 급락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66,6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일봉 흐름상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요새는 이제 개별 종목대로 그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튼튼한 그런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보고 내일 정도에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낙폭 가대에 따른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매가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수익 실현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한 1% 정도 손실 중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하이비전 비중 좀 크게 실었는데 오늘 4% 밀리면서 조금 지금 포트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FNF가 한 2% 하락 중 손실률 7% 정도 기록합니다.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LG 플러스나 KTNG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뭐 빨간불 그래도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수 빠지니까 이런 종목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긴 한데요. FNF와 더존 비존 그리고 하이비전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주신다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LG 플러스도 있고 KTNG 같은 방어주도 두 종목이나 편입되어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더존비전 같은 종목만 있었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겠지만 오늘 뭐 수익을 다 뭐 반납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장이 바닥 찍고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진 데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급락할 만한 이유를 저는 시장에서 크게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이성적인 하락이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선을 잘 좀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 6만 원 깨면 그때 뭐 500원 정도 남았는데 그때 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포트의 구성상 뭐 변동성, 베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일단 오늘 종가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하고 내일장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포트 들여다본 상황이에요. 깝깝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들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분의 종목 이야기 곧장 들어가 볼게요.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현대차와 우리은행 다시 한번 두 종목 다 재등판했고요.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 아이센스, 서진시스템입니다. 아이센스 궁금했어요. 요즘에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지난주부터 보이더라고요. 아이센스도 뭐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 종목들 올라갈 때 함께 좀 반등 중이에요. 지금 4일째 올라가는데요. 아이센스 어떤 점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저는 이제 아이센스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혈당 측정기기 그리고 이제 소모품으로서는 이제 혈당 측정 스트립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그러니까 한 판매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당 측정기를 사용과 동시에 측정 스트립은 계속적으로 당뇨 환자들은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그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소모품의 스트립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을 갖다가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는 신성장 동력인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신제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 그 당뇨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까지도 이런 그 당뇨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업계에 따르면 연평균 한 20% 정도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회사의 영속 혈당 측정기는 그 기존의 자가 혈당 측정기보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정확성은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통증도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통증보다는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싸지만 몸에 잘 맞는 그런 그 측정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중국 인허가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잡음이 났습니다. 이제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일부러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잡음이 나타났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중국 공장 인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한번 주가가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공장이 만약에 인허가가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그런 그 혈당 측정기 분야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유통 확대 그러니까 월마트 쪽에도 납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혈당 측정기는 글로벌 뭐 제약사인 로슈, 에보트, 뭐 J&J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네. 일단 뭐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의 또 어떻게 보면 중국향으로 매출로 이제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브랜드 네임 그리고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혈당 스트립에 대한 매출의 계속적으로 성장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아이센스가 이제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런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말씀 주셨다시피 많이 떨어졌잖아요. 4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 해서요, 3만 원 부근에서 많이 쭉 내려오는데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 그런 물량 부담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 그 이제 주가가 급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해가지고 3만 원에서 거의 2만 2천 원까지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관 물량이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투매로 인해서 더 많이 빠졌지만 만약에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기관 물량만 다시 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을 하고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3만 원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는 뭐 지난주부터 놓고 봤을 땐 참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4% 이상 올라가면서 돋보이는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현대차입니다. 주말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 제가 기억하는데 노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휴가 전에 타결한 잠정 합의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찬반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기존 매년 보여왔던 행보와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속보받고 이번에 좀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몇 가지 리스크가 지금 있죠. 몇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죠. 미국 시장 이제 판매가 안 좋았고 중국 시장 판매가 안 좋았고요. 뭐 사드 여파 이런 것들. 여기다가 3분기가 되면 항상 파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악재 중에 몇 가지가 최근에 해소가 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단협이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 여름 휴가 전에 합의를 한 거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년 만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공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생산 능력은요, 전체 현대차의 36%를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파업을 하면 이 뭐 3분기 실적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3분기에 무조건 파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실적을 낮춰잡는데 이번에 잠정 합의로서 3분기의 실적을 낮출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악재들 중에 큰 거 하나가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가장 큰 건 이제 트럼프 관련된 무역 전쟁인데 무역 전쟁에서 자동차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피해 나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과의 FTA를 3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그 FTA를 굉장히 잘된 FTA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뒤엎는 결정이 나온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3월 달에 관세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은 빠졌습니다. 철강과 관련된 관세를 대한민국은 빼고 이제 발효를 했으니까 자동차도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숫자가 증명을 해줍니다. 2분기에는요. 전체 판매 데이터가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뭐 중국, 인도, 브라질 전 세계 판매 데이터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현대차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미국의 인센티브가 계속 올라갔어요. 차가 안 좋으니까 차가 잘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올해만 25%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1% 증가했는데 네. 이유는 신차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SUV 최초로 월간 국내에서 10,000대 이상씩 팔린 산타페가 7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코나가 들어갔죠. 소형 SUV. 여기 이제 하반기 9월부터는 아마 투싼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될 건데요. 이번에는 신형 파워트레인을 이제 안고 출발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구형 엔진, 구형 미션이었는데 신형 엔진, 신형 미션을 달고 뭐 출시가 된다. 이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미국 시장도 그거에 못지않게 수익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높은 목표가보다는 낙폭과대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만 9천 원 정도거든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을까요? 14, 5만 원 정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빠져서 물린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매도를 할 건데 그 물량들을 기관이 얼마나 받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강한 저항대, 지지대 역할을 했던 게 15만 원대인데 15만 원을 깨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15만 원을 깨고 내려갔어? 저가 매수도 들어왔을 거고 그 과정에서 물린 사람도 많을 거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높은 목표가보다는 현실적으로 14, 5만 원대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8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 전에 이런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얼마나 회사가 위기라고 생각이 들면 그 강성 노조가 올해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합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 어둡다고? 않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2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기저 효과도 있고요. 판매 데이터가 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인센티브랑 수치거든요. 몇 네. 대를 파느냐?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매달 이제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가산이 되고 그러면 대충의 통밥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분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건주임님의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볼까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건주임님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처음 가져왔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럼 전 어디서 들었던 걸까요? 예, 하여튼 뭐 좋은 회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은 추천이 나왔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가 좀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통신 장비 부품도 하고요. 또한 휴대폰 부품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ESS 부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제 이 회사의 뭐 회사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도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져 나와봤는데요. 네. 일단 그 통신 부분에서는 이제 스몰셀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부품과 관련된 이제 제품들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5G 투자 시에는 이 회사의 부품에 대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공장인데요. 현재 그 베트남 공장의 생산 비율은 거의 한 87%, 90% 가까이 됩니다. 뭐 한국은 거의 이제 샘플이나 아니면 그런 그 새로운 신규 라인에 들어갈 그런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한 뒤에 베트남에서 이제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런 인건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과거에 베트남의 이전을 계속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축을 하고 요번에 이제 증자하는 것도 이제 서진오토, 자회사 서진오토에 대한 공장 증설을 거의 7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도 베트남에 대한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저원가 경영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 실적으로 두드러졌죠. 거의 영업이익이 한 2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200%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 또한 거의 20% 정도 성장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단기 하락이 나타났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그 공모가액이 24,000원으로 확정이 거의 다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24,000원이면 이제 그런 실권주 공모하는 데 있어서 뭐 경쟁률 때문에 다는 뭐 주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렌드상 증자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다시 한번 권리락이 생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 회사가 그 현재 서진오토에 대한 그 700억 규모의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향후에 들어갈 이제 전기차와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로 된 그런 그 채용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측컨대 뭐 시사라고 생각하면 뭐 쉐보레,
그리고 뭐 다른 이제 V사라고 하면 뭐 볼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쪽으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도 그 2차 전지 관련된 팩과 그리고 케이스용 부품을 생산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전기차 관련된 주로서도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삼성 노트 9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서브 어셈블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메탈 케이스를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에 중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출시에 대한 수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면서 좀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3만 원대 후반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 라인을 잡아주실까요? 네, 가격적인 전략 보자면은 현재 그 일봉 흐름입니다. 이제 이게 회사가 상장한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상장 리스크에 대한 그 부담, 그러니까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39,000원 정도 이제 잡고로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그 전기차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개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39,000원 돌파를 하고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뭐 단기 차익 실현도 좋지만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큰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그 저점이 한 2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리레이팅 할 구간이기 때문에 한 39,000원, 전고점은 36,000원 내지 39,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 차장님 기존에 커버하시던 종목이셨나요?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전 뭐 이렇게 크게 관심 있었던 종목은 아닌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된 뭐 이런 업체들 반등이 조금 나오거든요. 오늘 SL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낙폭과대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약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조정받고 올라오는 뭐 이런 시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낙폭과대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걸요. 근데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 있잖아요. 물이 네. 반이나 남았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느낌으로 나빠 보이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셨어요. 좋아요가 아닌 일단 추세 자체가 네. 뭐 그렇잖아요. 추세 자체가 너무 막 올라가는 추세는 하락하는 추세고 네. 장기 지평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오늘 현대차도 가지고 왔고 지금은 그런 거 아니면 정배열인 종목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애둘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시장 흐름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유튜브 채팅창 참여자분들 유튜브 시청해주고 계신 숫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좀 씁쓸해요. 사실 시장이 좋지 않거나 힘들 때 사람들이 고민스러워서 더욱더 이런 방송, 경제방송, 증권방송을 찾아보는 거죠. 지수가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경제방송 시청률이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오늘입니다. 저희 시청률 좀 떨어져도 되고 채팅창 덜 활성화돼도 되니까 물론 PD님은 지금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시지만 일단 시청하시는 분들 또 저 포트도 그렇고요. 수익이 더 잘 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권주임님의 서진 시스템까지 했고요. 이제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바로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또 재등판했네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밸류에이션 찾고 실적 찾고 그러기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나름이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좋아도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상치를 25%나 보통 10% 이상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5% 이상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상반기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2분기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호타이어 관련된 충당금이 1,900억. 지금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7천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 1,900억이면 네. 기존 추정치의 40%를 금호타이어가 해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은 해놨겠지만 네. 애널리스트들도 반영은 해놨겠지만 금호타이어의 추정치가 굉장히 높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돈이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떼일 돈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요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이지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좋아질 만한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6월 19일이었죠. 6월 말경에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기존 은행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 자기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7천억 원에서 3조, 4조, 5조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M&A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보다 수익성이 조금 더 좋은 금융사들을 M&A해서 자기 자본의 활용도를 높여간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은행 빼고는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다 그렇잖아요. 네. 금융지주사 하고 나서 했던 일은 M&A입니다. KB금융도 LIG 손보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0% 자기 지분 취득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였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도 지금 교보증권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것들 지금 매물을 쇼핑을 하고 있어요. 내년 2019년도 1월 달에 아마 지주회사 전환하면 이런 속도 계속 좀 가팔라질 거고요. 그러면 이익의 활용도는 그러니까 자본의 활용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순이자 마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부실 대출들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익도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게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시장이 부진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횡보 구간을 마치면 이평선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에서 이 부분을 마치면 아마 실적 모멘텀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4년간 배당이 4.5%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4%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2%, 3% 빠지는 시장에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은행이요. 얘기 들었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얹어서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처음 샀던 종목이니만큼 계속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채팅창에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름민영님이 그런 거 아닌데 민영앤컨팀 때문에 보고 있어요 라고도 하셨고 탐라주총님 아니죠. 손 놓고 있으니 방송이라도 봐야죠 라고도 의견해 주셨어요. 또 카라님께서는 아름님 의견이 맞아요 라고도 올려주셨고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6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포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건주임님, 포트 오늘 그냥 둬야 될까요? 오늘 네 종목 다 들어봤는데 사실 뭔가 바꾸고 사고 하기에는 아시죠? 마음이 지금 좀 묵직해서 쉽사리 움직여지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관망. 건드리지 않고 포트 네. 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그런 관망 자세가 있고 두 번째는 세일. 이건 사야 돼. 그러니까 납폭 과대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쌀 때 모아가자 이런 거죠. 모아가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좀 납폭이 적은 종목이 이 회사가 견조하기 때문에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박앵커님은 아마 1번일 가능성이 크다. 관망. 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할 만한 맹시할 만한 종목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좀 걱정돼요. 지금 손실이 이 종목 하나에서만 10만 원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중이 컸던 만큼 네. 4.7%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건 지금 팔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5% 오전에는 급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네.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동진 세미케미니 이런 소재 장비 주들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고 이제 일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3분기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1분기, 2분기가 계속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산량을 100으로 한다면은 한 40 정도가 1분기, 2분기에 나왔고 나머지 60 정도는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에 대한 출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죠.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조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승으로 전환할 시기는 분명히 다가온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거의 한 지금 6월 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이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 환차익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한 1,130원 이렇게 높아지니까 네. 이거를 이제 달러로 이제 많이 사다 놓고 그리고 채권을 사놓고 나중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걸 채권을 다시 팔아서 이제 다시 달러로 바꾸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할 기회를 분할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마을님께서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팔고 다른 거 사도 똑같을 수 있다. 지금 조금 지켜보자 이런 얘기 주셨는데 권주임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상황이 바뀌는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손이 나가는 스타일이라 일단 네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어떤 것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도 조금 하루 더 지켜보면서 변화를 준다면 그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포트를 유지하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 직접 투자 참 어렵죠, 여러분. 뭔가 누구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면 남 탓이라도 그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담은 내 종목인데 이렇게 빠지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상황을 보면서 종목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본 후에 포트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의 종목 귀했고요. 하지만 제 포트에는 넣을 자리가 없어서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 또 박앵커의 올백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